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노을빛이 흐릿하게 시들어가는 시간, 논산신병훈련소의 긴 담벼락 너머 서산 위에 여인의 눈썹 같다고들 하는 초승달이 떴다. 초승달 가까운 곳에 큰 별도 하나 걸렸다. 그때 나는 그게 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별이 아니라 금성이었다.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은 지구에서 보이는 천체 중에 해와 달 다음으로 밝다. 가을바람이 담장을 따라 도열한 은사시나무 잎을 흔들었다. 멀리 큰 길에 시외버스가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어디론가 무작정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훈련병 시절 일이다. 사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앞날이 막막해 보이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닥친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좋다는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를 지내고 이름이 제법 알려진 당신 같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사실을 말하자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도망가지 못했다. 34살에 독일 유학을 떠난 일을 제외하면 그렇다. 그때는 청년단체 간부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선배 유기용이 바다 건너로 도망치려는 내게 말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해? 제2야당을 끌고 집권 세력에 투항한 김영삼 씨가 권력을 잡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둔 때였다. 형,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대로 이렇게만 살기는 억울하잖아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운동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학생운동에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정치운동까지 뭔가 마음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때가 없었다. 하고 싶다는 욕망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나들이를 가는 것과 비슷했다. 어떻게 걸어도 어색했다. 내 몸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었다. 40 넘어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도 그랬다. 장관을 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마음이 전혀 없이 억지로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하고 싶다기보다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공익 근무라고 생각하면서 했다.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는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정당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요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면 된다. 그러나 정당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당장 들어줄 능력이 없는 요구와는 싸울 수가 없다. 네이스, 공무원 노조, 화물연대, 천성산, 평택대출이, 철도 노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정당한 요구인데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괴로웠다.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쳐 숨어버리고 싶었다. 이래서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싶어 잘 아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려고 했다. 그때는 내가 정치적으로 조금 중요한 인물로 통했다. 그런데 정치인이 괜히 정신과에 출입했다가 나중에 무슨 말이 날지 모른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다. 정치를 하면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과 마주쳤던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 노무현도 초선 의원 시절
우편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보내고 도망 다닌 적이 있었다.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라면 꽃도 나무도 다 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타인의 자비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종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온 것일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긴 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잘 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분명하지가 않다. 나는 종종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거부할 때가 있고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서 사람까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은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라고 주장했다. 도킨스의 견해가 옳을지도 모른다. 내 몸의 유전자가 생존하려면 내가 살아야 하고 건강한 자식을 낳아야 한다. 우수한 생존 기계를 배우자로 선택해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우수한 생존 기계로 키워내야 한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의 느낌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만들어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려니 왠지 슬퍼진다. 이것이 도킨스의 이론에 대한 천박한 해석임을 잘 알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유전자 또는 본능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다르게 자란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나 인생관,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무한정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팔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개그 콘서트의 희극 여배우를 흉내내서 말해본다. 저는 원래 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조용하고 수줍은 편입니다. 미디어에서만 나를 본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것이다. 당신이 사납지 않다고? 그렇다. 나는 사납지 않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민다. 그 분노를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 분노를 억누르는데 겨우 성공하는 경우에도 나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변한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 있는 것만 같아. 이게 뭐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다. 그런데 도킨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먼저 다른 질문부터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만이 현실을 변혁하려는 진보적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지배 계급은 당연히 현상 유지를 바라는 보수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 과연 그럴까? 대학생 시절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서 품었던 의문이다. 중산층 출신의 공부도 잘했던 청년 마르크스는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까? 맨체스터 방직공장 자본가의 아들로서 그 자신도 자본가였던 프리드리 엥겔스는
왜 마르크스의 사상적 동지이자 후원자가 되었을까? 그들의 의식은 어떻게 계급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똑같은 의문을 다르게 표현해보자. 소득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부자를 섬기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의 유권자 셋 가운데 둘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한다. 킬힐을 신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젊은 여성 유권자가 왜 촛불 집회에 가담하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일까? 같은 선거에서 월소득 700만 원 이상 최고 소득계층 유권자 10명 가운데 넷 이상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천만 명이라는데 그들은 왜 진보 정당에 표를 주지 않을까? 나는 계급적 귀속이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역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식의 주체는 계급이 아니라 개인이다. 계급적 귀속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곧바로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뇌 활동의 산물이고 뇌는 유전자가 만든다. 환경의 영향도 물론이다. 그런데 계급적 귀속은 뇌의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 요인 중에는 그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예컨대 유아기의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자극과 사랑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의 뇌는 계급적 귀속과 상관없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뇌가 달라지면 의식과 행동 방식도 달라진다. 나는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기억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살아가는 철학적 자아를 가리킨다. 거칠게 대답하면 나는 뇌이다. 내 자아는 뇌에 기거한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뇌가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뇌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일까? 모르면 자료를 조사하는 먹물의 습관에 따라 근자에 대유행하고 있는 뇌과학 관련 진화 심리학 책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놀랍게도 인간 일반과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철학서를 비롯한 인문학 책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다. 수박 겉핥기로 공부한 것을 대충 정리해보자. 인간의 뇌는 짧게는 수백만 년, 길게 보면 40억 년 가까운 진화적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다. 도시로 치면 매우 오래된 크고 복잡한 대도시와 같다. 파리나 베를린, 서울이나 베이징을 생각하면 된다. 이 도시들은 전체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신도시가 아니다. 음침한 뒷골목에는 술집과 홍등가, 조폭의 소굴이 즐비하다. 구시가에는 중세기 권력자들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거대한 왕궁과 사원, 오래된 석조 건물이 서 있다. 신시가지에는 권력과 지식, 현대 문명의 상징인 마천루 숲과 정부청사 단지, 호화주택과 문화예술센터, 도서관과 공원이 있다. 이 도시에는 야만과 문명이, 욕망과 이성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한다. 도마뱀과 매, 토끼와 사슴, 침팬지와 고래, 진시황과 미켈란젤로,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 이완용과 안중근이 뒤엉켜 산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곳곳에서 격렬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탐욕, 연민, 복수심, 질투심, 동정심, 정의감, 절망, 희망, 고통, 환희.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쟁투가 빚어낸 것이다.
뇌의 구조는 오래된 도시와 닮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지하실이 딸린 2층 집을 생각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지하실은 뇌관이다. 척수 바로 위 대뇌 아래에 있는 뇌관은 파충류의 뇌와 비슷하다고 한다. 뇌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 활동을 담당한다. 위가 비면 배가 고파진다. 땀을 흘리면 목이 마르다. 배우지 않아도 음식을 씹고 물을 마실 수 있다. 소화는 위장이 알아서 한다. 마음 먹지 않아도 숨을 쉰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 돌이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린다. 이런 일들은 도마뱀도 다 한다. 그러나 도마뱀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도마뱀은 새끼를 다정하게 껴안아 핥아주지 않는다. 먹이를 다른 도마뱀과 나누어 먹지 않는다. 뇌의 지하실에는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남에게 내놓고 자랑하기는 좀 곤란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다. 뇌의 1층은 변연계이다. 변연계는 되뇌피질 아래에서 뇌관을 둘러싸고 있다. 여기에는 방이 여럿 있다. 편도는 감정을 조절한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한다.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기저핵은 운동을 제어한다. 변연계는 오리너구리 같은 원시 포유류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파충류 시절에 지은 지하실 위에 한 층을 더 올린 것이다. 변연계는 특히 짝짓기를 할 때 맹활약을 한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에서 강한 활성도를 나타낸다. 나로서는 이름과 얼굴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한 걸그룹 멤버들이 춤추면서 노래할 때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물 떼지 못하는 것도 변연계의 활약 때문이다. 뇌의 2층은 되뇌피질이다. 되뇌피질은 교양 있는 지식인의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할 것이다. 서가에는 세계 문학 전집이나 최신 베스트셀러 교양서가 꽂혀 있다. 개인용 컴퓨터와 홈시어터, 전화기, 안락한 소파, 해가 잘 드는 커다란 창이 있고 벽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렸다. 실내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돈다. 되뇌피질은 가장 높이 진화한 고등 포유류의 것이다. 포유류 중에도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가 가장 발달한 되뇌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도 단연 비대한 되뇌피질을 자랑한다. 인간 뇌의 무게는 약 1.4kg 정도 되는데 80%가 되뇌피질이다. 회백색인 피질은 대뇌를 밖에서 둘러싸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단단한 두개골의 보호를 받는다. 단어를 물건과 연관짓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설계하는 고도의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되뇌피질이다. 스캔 장비가 없었지만 프로이트는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대충 짐작했던 것 같다. 무의식 속에서 오로지 욕망을 따르고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이드는 뇌의 지하실과 1층을 오르내리며 산다. 양심과 이상을 추구하는 슈퍼에고는 2층 거실에 기거한다. 에고는 서로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이드와 슈퍼에고의 변증법적 통일이다. 이드는 호시탐탐 슈퍼에고의 통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린다. 이드가 탈출에 성공하면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욕망과 충동에 휩쓸린다. 그리고 강간, 폭행,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슈퍼에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자폐 증사가 생기거나 사이코패스가 탄생한다. 이런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 대중에게 전염되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스탈린의 대숙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그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와 같은 참사가 벌어져 죽음이 강처럼 흐르고 문명이 잿더미가 된다.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문명은 인간의 되뇌피질이 만든 것이다. 문명은 되뇌피질이 변형계와 뇌관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데 성공하는 만큼 발전했다. 문명이 억압이라는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삶은 욕망과 규범의 충돌이라는 말에도 나는 공감한다. 나는 주로 규범의 세계에서 살면서 남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 만큼만 욕망의 세계를 넘나들었다. 이러면 안 될 텐데 늘 자책하면서 그렇게 산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내게는 매 순간 미래의 삶을 새로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권리가 있다. 물론 욕망을 충족하는 것보다는 규범을 따르는 삶이 더 훌륭할 수 있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라는 라인홀드 리버의 말이 옳다고도 본다. 그러나 이타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른 행위일 때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욕망을 억압하면서 규범을 따르는 일이 참기 어려울 만큼 어색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범은 자기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따르면 된다.